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아까 이제 인간의 진화가 한 400만 년 정도에 거쳐가지고 원숭이부터 하기가 인간까지 된 거예요. 그 중에 그림을 그린 역사가 한 200만 년 정도가 되는데, 한 100만 년에서 한 200만 년 좀 전이라고 그래요. 어떤 구석기 시대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게 불과 100년 전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이게 가장 잘 그린 그림이야.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떻게 있는 거를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이게 가장 좋은 칭찬 아닐까요? 우리 애 학교 다닐 때 스케치북에다가 뭐 미술 시간에 뭐 그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우린 칭찬하는 거야. 야, 너 그림 잘 그렸어. 응? 이쁘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불과 100년 전까지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 가장 잘 그린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그림의 방식을 재현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걸 똑같이 그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레브란트라네요. 어쨌든 이 레브란트가 그린 그림과 여러분이 그림 안에서 보는 그림의 내용이 어긋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황금투구를 쓴 장군을 그렸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황금투구를 쓴 장군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가 나타났던, 고흐가 활약했던 인상파 시대쯤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겨요. 뭘까요? 사진이 발명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멋지게 세상을 재현해도 사진이 한 방 딱 찍어가지고 야 이게 네가 본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에 별볼일 없게 돼버리게 된 거죠. 그 재현을 하는 것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제 갈 길이 없어서 복사가 되는데 옛날처럼 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더 다르게 그리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인상파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상파부터는 그림이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인상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아 저거는 색깔이 멋있었어. 빛이 아주 찬란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느껴져서 이런 식의 개인적 인상을 갖다가 그림으로 옮기게 되는 게 인상파 이외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이야기할 때 그 출발이 되는 게 그 이전에 몇백만 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상파 시대부터 비로소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는 한마디로 모사의 어떤 범위고 있는 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다르게 바꾸는 거는 인간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상파 시대부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고흐의 그림은 아 무슨 다리가 있고 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지 알았어. 근데 피카소로 딱 하니까 조금 이상해져. 그림이 아주 불편해져요. 응? 이건 어때요? 유명하다니까 피카소 그림을 따끈따끈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이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시비를 걸기도 뭐야? 유명하니까. 그 미술책에 세계에 유명한 화가라고 나오는데 내가 감히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야 뭐 그림이 저래. 코가 왜 저렇게 붙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상파 화가의 이제 그 생각들이 나라를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달라져. 어? 그러니까 독일의 오스카 코코시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나라를 건너가지고 러시아로 또 갔어. 야 그림 위에 꼭 캔버스에다가 물감으로 칠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벽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응? 현실로 튀어나오면 안 돼? 해가지고 벽에다가 저렇게 나무를 붙이고 색깔을 붙여가지고 그림 자체가 이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응? 추상이 이제 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었어. 응? 바로 누굴까요? 몬드리안 사람이 나타나. 야, 뭐 나무떼기로 그 다음에 합판으로 색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더 간략하게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거는 본질만 남길 수 있는 거야. 응? 본질이 뭘까요? 삼원세계 색세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만히 경계를 놔두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을 지탱하는 간격, 구획이라는 의미의 검정선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게 바로 몬드리안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응? 그 다음에 제목도 다 똑같대. 구성. 응? 구성이 쪽팔린 사람은 컴포지션이라고 다 바꿨어 이게. 이게 뭘까? 세상을 하여간 쪼개고 나누면 본질만 남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게 몬드리안 그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기하학적 추상의 어쨌든 최고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절에 이제 고민이 또 하나 생겨요.
세상을 쪼개가지고 본질만 나게 하는데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은 또 어떻게 해? 옛날에 짓던 방식대로 질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새로운 재료는 뭡니까? 콘크리트와 철근과 유리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가 이제 그림까지 그림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돼가지고 건축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추상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 갔더니 그 전에 유럽에 있던 추상화들은 그래도 뭔가 그리려고 하는 흉내를 내고 형태로 남겨놓고 이랬어.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림은 그려서 뭐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떡하라고 있는 걸 막 뿌리기 시작해.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추상도 완전히 날라리 추상해 행동이 결국은 내 의식을 이끄는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 멋있어요? 똑같아. 추상화는 내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부정은 못하겠는데 부실이 내 돈 내고 살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동네가 넘어가니까 또 달라지는 거야. 야, 뭐 뿌리긴 뭘 뿌리니? 응? 그림은 그냥 색깔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럼 이 사람 그림은 형태가 아무리 봐도 뭐 찾으라고 해도 찾을 게 없어요. 뭐만 있어? 색깔만 나와서 빨갛고 노랗고 그래. 제목도 매우 단순해. 레드, 옐로우 이런 식이에요. 응? 이게 이제 표현 추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추상화의 맨 끝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가들이 왜 중요할까? 왜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될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본 것만 그대로 그리면 됐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경험해오지 못한 시간과 속도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비행기는 더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전에 몇 달이 걸려서 이웃나라를 갈 수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바로 날아가가지고 아침 서울서 먹고 점심 돈께서 먹는 일이 가능해졌잖아. 시간이 막 단축되고 공간이 섞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겪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엄청났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이제 AI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의 직업을 위협한다며? AI가 인간을 구박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일이 이제 현실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내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인간 사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계랑 싸워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100년 전의 고민도 똑같아. 화가 나면 당연히 뭘 그려? 있는 걸 그리는 게 그 당시에 너무 당연했던 건데 이 추상 화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나는 4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그리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본 거는 싫어. 내가 본 세상이 어떻게 나는 세속되고 그것이 이해되는지가 더 중요해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바로 추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어떤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력을 얘기할 때는 추상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하나씩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가 무식해서 몰랐던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그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효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심과 가능성들은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예요. 호기심.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이유를 알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관심이 생겼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해요.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노력들이 필요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는 거예요. 2번이 아니라 3번, 4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알려고 했던 것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기억으로 바뀌면 그야말로 그 부분을 아, 나는 정말 확실히 알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술에 한참 빠져있을 때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였어요. 이 고흐를 추적하기 위해서 내가 네덜란드로 한 6번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술관에 뭐가 있는지를 대충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도 괴롭지 않았었어.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가 거기 있는데 거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잘 몰랐어. 책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왜 유명한지 왜 훌륭한지를 다 알고 공부를 해도 미술관에 걸려있는 고흐의 진품 그림 앞에서는 다 부럽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지 이렇게 훌륭한 그림인지를 갖다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6번 정도 가니까 그래.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걸 더 알게 됐어. 세 번째 가니까 그 전전에 몰랐던 게 또 더 못되게 알게 됐어요.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다행스러울 수도 있어. 그게.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맨 앞에 봤던 그 원통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만 할 거야. 아마. 실제로 가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담겨 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고흐의 그림 중에 자화상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응?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지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고흐는 왜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넣었을까요? 그 당시의 화가들은 대개 잘 나가는 화가들은 뭐래요? 모델을 돈으로 사. 자기 스튜디오에다가 모델을 정해놓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게 아주 잘 나가는 화가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흐는 생전에 그림을 딱 한 점 팔았어요. 응?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살 수도 없었고, 응?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어. 그 만만한 게 자기야. 그 자기 주장을 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별로 다 달라. 어떤 시기에는 자기를 청색으로 막 표현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다음에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왼쪽 게 나중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급기야는 자기의 귀를 자르는 모습까지 나타나. 이 앞쪽 그림은 여러분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온 거야. 근데 저 두 쪽 그림은 안 나와. 뭐가 안 나올까요? 저 붕대의 비밀 여러분 아세요? 응? 빈센트 반 고흐가 나중에 약간 정신착란이 생겨가지고 자기 귀를 자르잖아, 면도날로. 응? 그래가지고 그 면도날로 자른 이후에 그 근처에 있던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줘. 그래가지고 붕대를 가봐줬는데 그 그림을 남긴 게 이 두 그림이에요. 왼쪽에 두 그림을 보게 되면 옷이 똑같은 걸로 봐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응? 위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저 벽에 우기에 일본의 그림이 이렇게 배경으로 붙어 있어요. 밑에 그림은 그것도 싹 없어. 어쨌든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 뜻이야. 한 집에 어떤 벽은 빨간 칠을 칠하고 한쪽 벽은 녹색 벽을 칠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 응? 심경의 변화가 이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두 그림에 관심을 했던 영국의 한 사람이었어. 한 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상을 하게 돼. 야, 고흐가 귀를 잘랐는데 아무리 고흐가 미쳤다고 해도 그러지 지 귀를 한 번에 단칼에 잘랐을까? 싹 잘랐을까? 아니면 뭐가 좀 남았을까? 응? 몇 dollar로 자른 거 맞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거나 해서 자기 일 자해를 하는데 정말 독해가지고 한 번에 싹 자를 사람 있을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흐의 귀는 아마 반쪽 정도 남았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가정을 했던 거야. 왜? 감겨진 붕대의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응? 저걸 갖다 통째로 한 번에 감으면 될 텐데 왜 뒤를 한 번 감고 또 한 번 감았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호기심을 갖다가 충족을 하려고 인터넷에 광고를 내. 혹시 이 당시에 고흐를 치료했던 의사와 관계된 분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 응? 영국 여자 있었어요. 그 정말 미국에서 거짓말처럼 내가 그 의사의 손녀딸이에요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자료, 할아버지가 남겨둔 자료를 갖고 프랑스의 아르라는 동네를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고흐가 샀을 시절에 그 일기에 묘사된 몇 개의 단서를 갖고 다 이제 그걸 복원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가지고. 마을에 한 200명 정도 가더라고. 자주 다니던 술집과 빵집은 어디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감은 어느 집에서 샀고, 그 다음에 병원은 어딜 가서 이런 걸 갖다 다 이제 추적을 하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인 거예요. 탐문도 그런 탐문 어디 있어요?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야 고흐라는 사람 아세요?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기록이 이렇게 두꺼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찾아난 게 고흐의 귀는 한 번에 못 자르고 귓볼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야. 자기의 가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실을 이 사람은 저 붕대에 위치한 거고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고흐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밝혀낸 고흐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흐의 이야기는 한 90%는 뻥이에요. 왜? 누가 만들어? 영화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 책을 만드는 작가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잘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강조해야지만 한마디로 꺼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미친놈으로 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행을 막 과장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는 생각보다 많이 잘못 왜곡이 된 거야. 한 화가로서 너무나 성실했고 너무나 진지했던 화가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정신착란의 어떤 그 병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너무나 가난해서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 책을 이게 바탕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 그림을 갖다 이게 확인해 보게 되면 답답해서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년에 가보면 그림들이 다 요만해. 실제로 보면 그림들이 크질 않아. 고흐의 그림에 제일 큰 그림이 한 1m 정도 넘은 그림, 맨 마지막 그림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다 이렇게 조그맣게 아, 이 사람이 물가 맡기려고 이렇게 큰 그림을 못 그렸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흐를 지원했던 건 누구? 동생 태호라고 하는 동생이 이걸 다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 태호도 그렇게 너무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죽기 한 1년인가 2년 전쯤에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안에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 말게 바뀌어요. 형한테 그래가지고 뭐 대충 찔러주고 뭐 저 태호가 미안하지만 형 이제 좀 어렵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충분히 상상해 가죠. 그런데 모든 게 태호한테 달렸던 고흐가 정말 돈줄이 끊기니까 어떻게 돼서 미치고 팔짝 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인간이 망가져.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에 태호가 결혼을 하고 극심한 경제적 궁수에 시달렸을 때 가장 많은 그림을 그려요. 한 800점 정도의 그림이 남아있는데 한 400점 정도를 그 시기 2년 동안에 다 그립니다.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진돼서 에너지가 소진돼서 죽었다는 게 내 생각인 거야. 답답하고 돈 벌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결국 권총 자살을 하게 된 이런 비운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겠어. 아, 이 사람의 변화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색깔만 봐도 알 수 있고 파란색이 왜 저렇게 점점이 되다가 좀 구체적인 형태가 되고 결국은 붉은 배경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그림이 제일 마지막 그림이야. 이 형형했던 눈이 좀 죽지 않아요? 눈꺼풀이 쫙 쳐지면서 좀 힘이 빠진 듯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저 맨 밑에 그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 인간에 대해서, 한 화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끝없이 반복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알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흐가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는 정말 고흐의 왕팬이 된 거야. 고흐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 2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을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정확하고 의미 있게 알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건 다 가능하게 돼 있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악을 굉장히 오래 들었는데 똑같은 반 사는 게 내 취미야. 근데 똑같은 반도 남들이 다 아는 반이에요. 비발디 사계야. 뭐 수많은 이 컬렉션이 있지만 비발디 사계에 특히 꽂혀가지고 하나둘씩 모은 게 LP가 한 30장, 그다음에 디지털 음원까지 하면 한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이 되건 뭐 아날로그가 되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못해. 다 나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음악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음악가하고 수준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 말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수준이 있군. 얘는 그 쇼스타코비치를 좋아해. 뭐 이런 거야. 남들이 모르는 음악가들을 막 이야기하면 좀 돋보이는 듯한 그런 심정들 있잖아요, 이게. 나는 반대였어. 야, 비발디 사계를 작곡한 비발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봐야 하나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50장의 비발디 사계를 갖고 있고 듣는데 나는 최고의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음악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남들이 다 느끼는 1년 4개를 그림을 그리면 차라리 편할 텐데 그거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음악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너무나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변화가 풍부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게 표현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마다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비발디 사계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박찬욱 감독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주 비발디 음악이 나와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는 비발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발디 사기를 들어보면 알게 돼. 딴 거는 다 그냥 다 아는 곡들이야. 맨 마지막 악장인 겨울을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 세상에 인간의 고통, 삶의 고통,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 변화무쌍함, 불안과 공포를 그렇게 잘 표현하는 음악이 난 없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비발디에 관해서 내가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몰랐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끝없이 파고다니까 쫙 해보여. 너무 재밌어.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그것이 왜 우리가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가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면을 갖는다는 건 우리 생활을 결국 풍요롭게 하는 일이에요. 신면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돈을 주고도 하는 짓이 달라. 감각 있는 사람과 감각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이상한 음식 먹는다고 돈 더 싼 것도 아니에요. 좀 더 맛있는 음식 찾아먹는다고 해서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주는 것이 어떻게 소중한지를 안다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려고 그 다음에 그걸 내 생활에 받아들이려고 끌어들이려고 이러한 신면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인생이 불효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 내 또래 분들도 많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사실은 고민이야. 에? 뭘 좋아하는지 알면 나도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뭘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 아까 그 과정을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걸 갖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응? 어쨌든 점심도 고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고맙습니다.